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만득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사냥꾼인 만득이는 몸이 아픈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매일같이 산에서 산짐승을 잡아 홀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였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르느라 힘들지도 않느냐. 이 어미는 괜찮으니 너도 쉬엄쉬엄 하거라. 운동도 되고 좋죠 뭐. 그보다 강릉 약방에 좋은 약이 들어왔다고 하니 다음엔 좀 사올까 합니다. 만득이는 산짐승을 판 돈으로 어머니 약을 구해오곤 하였지요. 하지만 홀어머니는 그런 만득이가 행여 다치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되었다. 인명은 천명이니 나보다는 네 행복을 위해 돈을 쓰도록 하거라. 그런 말씀이랑 마셔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행복하지요. 알겠다. 산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거라. 너무 네 재주만 믿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날도 만득이는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감을 찾아온 산을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릴 때부터 태백산맥을 돌아다닌 터라 만득이는 산짐승 못지않게 날랬답니다. 헌데 오늘따라 도통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허나 어머니 약값이 걸려있기에 허탕을 칠 수야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헌데 산세가 자꾸만 더 험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갈수록 산이 험해지는구나. 그래도 여기만 지나면 계곡이니 분명 사냥감이 있을 것이야. 그러던 차에 저 앞쪽에서 웬 꽃사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뿔이 탐스럽고 털가죽의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사냥감이 틀림없었습니다. 저걸 잡아 어머니 약도 사고 몸보신도 해드려야겠다. 개석거라 사슴아. 만득이는 날랜 솜씨로 활을 쏘았지요. 그런데 사슴은 화살을 맞고 껑충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숲속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만득이는 사슴의 뒤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뒤쫓았는데 사슴이 지쳤는지 절벽 근처에 멈춘 것이었죠. 올 거니 조용히 다가가서 단숨에 붙잡아야겠다. 살금살금 만득이가 다가가려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슴 옆 덤불에서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단숨에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만득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덕분에 와그작하고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답니다. 사슴을 붙잡은 호랑이는 그제야 만득이를 발견하였지요. 호랑이의 두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했습니다. 아무래도 만득이를 사슴을 빼앗으러 온 경쟁자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사슴을 턱하고 내려놓고는 아주 산이 떠나가도록 어흥 하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만득이는 그 포효의 정신이 아찔하여 그만 비틀비틀 물러섰답니다. 그러다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만득이가 저 멀리 천길 낭떠러지로 사라지자 그대로 사슴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응? 이 깊은 산 속에 웬 사람이? 얼마 후 만득이가 떨어진 벼랑 아래 웬 처녀가 지나고 있었지요. 처녀는 깊은 산 속에서 살며 약초를 캐는 신만이 처녀 맹순이었습니다. 맹순이는 쓰러진 채 피를 흘리는 만득이에게 달려왔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상처가 심하구나. 여기 있다간 큰일이 나고 말겠어. 가만 보니 만득이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지요. 상태가 위중하다는 생각에 맹순이는 만득이를 부축해 산속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웬 사람이냐? 저 앞, 청길벼랑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 같아요. 허, 살아있는 것이 용하구나. 어디, 상처를 좀 보자꾸나. 맹순이 할아버지인 오시노이는 수염이 허연 신만이었지요. 산속의 온갖 약초에 해박한 오시노이는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여 만드기에 부러진 팔다리에 척척 막대기를 대고는 조심스레 묶어주었답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부러졌더구나. 금가고 멍든 곳이 부지기수이니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이다. 힘들게 구한 사람을 죽게 하긴 싫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하느냐. 이 하랩이 의수를 뭘로 보고. 보고만 있거라. 내일 깔끔하게 낫게 해줄 터이니. 오신오이는 이름 모를 약초를 척척 모아서는 펄펄 끓여 탕약을 지었답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먹이니 끙끙 앓던 만드기의 숨소리가 대번에 편해졌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꼭 감겨있던 만드기의 눈이 팥 하고 떠지는 것이었죠.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냐. 태백산맥 산속이지.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여기에? 절벽에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것을 우리 손녀가 데려온 것이다. 그랬군요. 어쩐지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 했습니다. 그보다 할 말이 있지 않느냐? 눈을 동그랗게 뜬 만드기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지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엎드려 절박이지만 이번만큼은 넘어가 주도록 하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만드기는 자기 몸보다도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지요. 분명 돌아오지 않는 만드기를 무척 염려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르신의 구명지은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헌데 늙으신 어머니 건강이 마음에 걸리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죠. 헌데 온몸이 천근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드기가 일어나려고 하자 오신오이는 혀를 끌끌 찼지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몸으로 뭔 수로 일어나겠는가? 쓸데없이 용쓰지 말고 회복에나 전념하게. 내가 보기에 자네가 다 나으려면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할 걸세. 한 달을 꼬박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에 만드기는 사색이 되었지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다 어머니 병세가 더 악화되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낸들 아는가? 원래 사람 목숨은 다 하늘에 달린 걸세. 자네는 천운을 타고난 것뿐이고. 만드기는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니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맹순이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버이를 잃고 할아버지와 살아온 맹순이는 만드기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럼 제가 대신 다녀오도록 하지요. 어디 사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맹순이는 험한 산길을 뛰어 순식간에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깊은 산에서 10만리를 하는 맹순이의 발걸음은 만드기 못지 않았지요. 처자는 대체 누구시오? 만드기 청년 대신 왔습니다. 아니, 혹여 우리 만드기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것이오? 크게 다쳤다고 말하려던 맹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너무 놀라실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만드기 청년은 사냥감을 쫓느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냥을 마치는 대로 돌아올 터이니 너무 심려치 마셔요. 어이구, 내가 만드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오.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을런지.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럼 다행이요. 그런데 도대체 처자는 우리 만드기와는 무슨 사이요? 순간 말문이 막힌 맹순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망설였답니다. 저는 약초를 캐는 신만이온데 산에서 우연히 만드기 청년과 알게 되었지요. 어이구, 이렇게 곱고 참한 처자를 알게 되다니. 우리 만드기 운이 드디어 트이는 것 같구려. 어머니의 칭찬에 맹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군요. 살펴보니 만드기 어머니는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거기다 양식도 슬슬 바닥이 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맹순이는 우선 저작거리의 약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더덕이로고. 내 값을 잘 쳐드리리다. 두냥 어떻소? 태백산 깊은 곳에서 캔 것이니 두냥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알겠소. 성냥을 드리리다.
맹순이는 그 돈으로 창출, 진피, 후박, 생강 그리고 홍삼 등의 약재를 사들였답니다. 그리고는 손수 약재를 달여 탕약을 지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약이오? 학질에 좋은 양이탕에 홍삼을 더한 홍기양이탕이옵니다. 어머님 병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맹순이는 어려서부터 오씨 노인에게 의술을 배워 그 솜씨가 할아버지 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솜씨를 발휘하여 만드기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약을 지어낸 것이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탕약을 꿀꺽꿀꺽 마셨답니다.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거무죽죽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어이구 신기해라. 무슨 약을 써도 차도가 없는 병이 한결 편해진 것 같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약을 꾸준히 드릴 테니 앞으로 완쾌되실 것입니다. 병세가 나아지자 이젠 떼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맹순이는 남은 돈으로 쌀과 부식거리를 사왔지요. 아니, 우리 만드기가 무슨 큰 복을 받았길래 이리 좋은 처자가 나타났단 말인가. 고맙소이다, 맹순이 처자. 참으로 고맙고 미안해서 보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면 그게 보답이지요. 맹순이는 탕약과 식량을 충분히 준비해둔 다음 집을 나섰지요. 아이고, 저렇게 참하고 어여쁜 며느리가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구나. 맹순이를 지켜보던 만드기 어머니는 내심 저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만드기가 꼭 좀 맹순이 처자와 가까워졌으면 하고 빌었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맹순이가 초막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님은 좀 어떠셨는지요? 혹여 너무 아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탕약을 지어드렸더니 차도가 있었습니다. 만드기 청년께서 집에 돌아갈 쯤이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허이구, 여태까지 치료해 준 것은 난데 어째 맹순이한테만 은혜를 갚는다는 건지. 당연히 어르신의 은혜도 잊지 않았죠. 제 몸이 낫거든 반드시 결초보온하겠습니다. 오냐, 받은 걸 2배, 아니 3배로 갚도록 해라. 오씨 노인의 말에 맹순이와 만드기는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그리하여 만드기와 맹순이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드기의 뼈가 붙는 동안 맹순이와 오씨 노인은 번갈아가며 간호를 하였지요. 몸에 열이 오르면 냉찜질을 하고 상처가 부으면 고약을 붙여주니 만드기의 상처는 하루가 다르게 낫는 것이었습니다. 흥, 약재가 벌써 떨어졌군. 산에 가서 좀 구해올 테니 넌 퍼질러 자든지 말든지 하거라. 예, 어르신. 살펴 다녀오십시오. 이제는 오씨 노인의 말투에도 익숙해진 만드기였습니다. 오씨 노인이 말은 좀 쌀쌀맞아도 마음씨는 넓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오씨 노인의 마음 씀씀이를 닮은 맹순이가 얼마나 비단결처럼 고운 심성을 가졌는지도 잘 알게 되었답니다. 해서 만드기는 방에 누워있는 동안 자기를 위해 산채죽도 끓여주고 산딸기도 입에 넣어주는 맹순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쩜 저리 고운 처자가 있단 말인가. 내 몸이 다 나으면 꼭 맹순이 처자에게 청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맹순이도 만드기 청년이 좋았지요. 요새는 어째 만드기 도령만 생각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깊은 두매에 자기 또래 청년을 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훤칠한 만드기와 마주쳤으니 맹순이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마음만 졸이던 맹순이는 마침내 만드기에게 굳은 결심을 토해놓기로 하였답니다. 사실 만드기도 마찬가지였죠. 만드기 도령, 맹순이 처자.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둘은 그만 동시에 이름을 부르고 말았지요. 그게 또 얼마나 놀라고 부끄러웠는지 맹순이와 만드기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아니요. 처자부터 말씀하시오. 그러나 둘은 뛰는 심장을 도무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몸을 베베꼬며
서로 먼저 말하라고 재촉만 하였답니다. 다녀왔다. 오늘은 아주 좋은 고로쇠물을 가져왔느니라. 이게 또 뼈에 좋기로는 조선팔도 제일이지. 그런데 만드기와 맹순이의 분위기가 뜨뜨미지근한 것이 요상했습니다. 오신오인이 가만히 보니 이것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던 오신오인의 얼굴에 짓궂은 웃음이 걸렸지요. 에잉, 쯧쯧쯧, 젊은 것들이 저리도 쑥맥이니 원. 그래서야 이 하레비가 늙어 죽기 전에 결판이 나기나 하겠느냐. 그렇게 만드기는 맹순이 처자 그리고 오신오인과 함께 꿈결 같은 산속 생활을 하였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슬슬 절뚝거리면서 걸을 정도가 되었지요. 만드기는 활과 화살을 메고는 맹순이를 불렀습니다. 맹순이 처자, 날 산으로 데려가 주지 않겠소? 아직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좀이 쑤셔서 안 되겠소.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시구려. 만드기가 거듭해서 부탁하자 맹순이는 만드기를 부축해 산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맹순이 처자, 아주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오. 만드기는 숲속 한켠의 활을 겨냥하고는 날쌔게 시위를 당겼지요. 그러자 화살이 날아가기가 무섭게 푸드득 하면서 꿩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다른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헌데 만드기는 그것마저 화살 한 발로 떨어뜨렸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의 솜씨였지요. 어떻소? 이렇게 해서 맹순이 처자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하오. 헌데 맹순이는 꿩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드기가 절름거리며 따라가 보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나무둥치 사이에 풀이 돋아났는데 거기 꿩 둥지가 있는 것이었죠. 맹순이는 삐약거리는 꿩 새끼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미를 잡았으니 이 어린 것들을 대신 기르도록 하지요. 맹순이의 말에 만드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맹순이 처자에게 솜씨를 뽐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여인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헌데 부모를 잃은 꿩 새끼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죠. 미안하오. 내가 경솔했소. 아닙니다. 만드기 도령 같은 사냥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산짐승의 고기를 얻겠습니까? 허나 앞으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꼭 그렇게 하리다. 만드기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맹순이가 더더욱 좋아졌답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좋은 맹순이를 자기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오는데 그만 아픈 다리가 휘청하고는 맹순이 등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앞서 걷고 있던 맹순이는 만드기와 엉켜 함께 쓰러졌답니다. 만드기 도령, 괜찮으신가요? 퍽 아프구려. 맹순이 처자가 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소. 저런, 제가 어찌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 순간 만드기는 뱃속에 용기를 죄다 끌어올렸지요. 그리고는 번개같이 맹순이의 입술 위에 자기 입술을 겹쳤답니다. 맹순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이내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만드기를 끌어안는 것이었죠. 만드기는 너무나 달콤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해서 맹순이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답니다. 맹순이도 온몸이 전기가 오른 듯 짜르르한 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렇게 둘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처음으로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맹순이 처자, 그대를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다오. 이제야 용기를 냈으니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기 도령. 도령을 보았을 때부터 어찌나 설레던지요.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구려. 그렇다면 우리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소? 맹순이는 대답 대신 만드기의 품을 파고들었지요. 그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답니다. 만드기는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용한 숲속에서 첫사랑을 나누고 혼약도 맺었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산꿩이 아니냐? 만드기 도령이 잡아왔어요. 오냐? 그동안의 약초값을 드디어 하는구나.
오늘은 아주 포식하겠어. 오시노이는 만드기가 잡아온 꿩을 보고는 아주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털을 뽑고 물을 끓여 근사한 꿩고깃국을 만들었지요. 꿩아, 좋은 음식을 줘서 고맙다. 부디 너희도 좋은 곳으로 가거라. 만드기가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자 오시노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맹순이가 안고 온 꿩 새끼들을 번갈아 보았지요. 허헛, 오늘 너희가 어른이 되었구나.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는 법이지요. 오시노이는 둘의 기색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답니다. 셋은 맛있게 저녁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먹고 남은 꿩의 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또 약초를 잘 찾아도 어른이 안 된 녀석들을 혼인시킬 수야 없는 법이지. 오시노인의 말에 둘은 숙연해졌죠. 이것들아, 괜히 분위기 잡지 말고 어여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어른이 할 일을 해. 난 당분간 마을에서 머물 테니 그리 알고. 오시노이는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남은 만드기와 맹순이 두 사람은 황망하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웃고 말았죠. 어느새 둘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답니다. 그렇게 둘만 남은 초막에서 둘은 어른이 할 일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슬슬 마을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홀어머니가 걱정되는구려. 네, 저도 할아버지를 계속 마을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다녀옵시다. 만드기와 맹순이는 초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을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을은 성한 집 하나 없이 온통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이 죽어 자빠져 있는 것이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기겁한 만드기는 홀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허나 만드기의 집도 홀랑 타버린 뒤였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어머니는 또 어디에 계시고? 만드기가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는 동안 맹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지요. 마을에는 홀어머니뿐 아니라 오시 노인이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이 이 꼴이 되었으니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금방이라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노인장, 괜찮으십니까? 크게 떠들지 말게. 난 괜찮으니 좀 일으켜주게나. 그때 만드기가 처마 밑에 숨어있던 오시 노인을 찾았지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나라 병사들일세. 정군이 몰려와서는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이건 재물이건 모조리 약탈해 갔다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는 혹시 못 보셨습니까? 숨어 있느라 직접 보지는 못했네. 허나 필시 정군에게 끌려갔을 게야. 오시 노인의 말에 만드기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평화로운 마을을 불태우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어째서 잡아간단 말입니까? 그 가난무도한 처사의 만드기에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혹시 청군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서쪽으로 향하더군. 필시 한양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이. 청군은 강원도를 유린하고는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필시 다른 군대들도 일제히 한양으로 향하고 있을 걸세. 그렇군요. 그럼 제가 놈들의 뒤를 쫓아야겠습니다. 만드기의 말에 오시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정군의 뒤를 쫓겠다고? 어머니가 잡혀갔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게. 자네 혼자서 청나라 대군을 무슨 수로 당하려는가? 걱정 마십시오. 경거망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거망동일세. 그래도 자네 어머니만 구해내면 바로 도망치겠다고 약속하시게. 알겠습니다. 그럼 노인장도 몸조심하십시오. 오시 노인을 맹순이에게 데려다준 만드기는 곧바로 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간 청나라 병사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뛰어난 사냥꾼인 만드기는 어렵지 않게 군대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달리니 저 멀리 청나라 군대의 진지가 보였지요. 역시나 많구나. 일단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겠다. 만드기는 근처의 덤불 사이에 웅크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땅거미가 깔리자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개시하였지요. 진지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군데군데 화토불이 피어 있었지만 어둠을 죄다 몰아내지는 못하였죠. 만드기는 그 어둠을 벗삼아 청나라 막사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하였답니다. 헌데 아무리 뒤져도 도무지 마을 사람들이 잡혀간 곳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도대체 사람들을 어디에 숨긴 걸까? 만드기는 청나라 병영을 내려다보는 막루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봐야 뭐라도 찾을 것 같았으니까요. 막루 꼭대기에는 보초병이 있었지만 만드기의 화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게 뭐란 말인가? 막루 아래를 내려다보던 만드기는 기겁을 했지요. 아니 글쎄 청군의 진영 옆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싹해진 만드기는 구덩이로 뛰어갔습니다. 구덩이에는 포로로 붙잡혀온 조선 백성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그만 늙고 말았습니다. 끌고 온 포로가 너무 많으니 그대로 처리하고 만 것이었지요. 필시 홀어머니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만드기는 구덩이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줄줄 흘렸지요. 한참을 슬피 울던 만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오냐, 이것들아. 조선 땅에 흑발로 쳐들어와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해. 하늘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완전히 눈이 돌아간 만드기는 청군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무기창고로 향했지요. 보초병 둘을 단숨에 쏴버린 만드기는 그 안에서 활과 화살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만드기는 그 많은 활과 화살을 전부 막루로 옮겼지요.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소자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구간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말꼬리를 하나로 묶어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들이 날뛰기 시작하자 만드기는 단숨에 마구간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니, 저 말들은 어디서 온 거냐 해? 왜 저리 발광을 하는 거냐 해? 저걸 봐라 해. 꼬리에 불이 붙었다 해. 아이고, 저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막사에 불을 옮긴다 해. 기겁한 청나라 병사들이 말을 붙잡으려고 하였지요. 허나 매서운 화살이 날아들어 병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드기였지요. 만드기가 활을 쏘며 방해하는 통에 그만 진영 전체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놀란 청군이 막사에서 튀어나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만드기는 막루 위로 올라갔지요. 침입자를 찾아라 해. 말도 다시 붙잡아라 해. 아니다. 불부터 꺼야 한다 해. 이러다 전부 다 버린다 해. 청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만드기는 화살을 쏘고 또 쏘았습니다. 그렇게 수십을 쓰러뜨리니 마침내 보다 못한 청군 장수가 나섰지요. 저기 막루를 봐라. 놈이 막루에 있다. 하지만 백발백중 만드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만드기의 화살이 번개같이 장수를 쓰러뜨렸답니다. 그러자 청군들이 벌떼처럼 막루로 모여드는 것이었죠. 그래, 다 오거라. 이 만드기는 오늘 이놈들을 잡을 화살이 차고 넘친다. 이제는 화살을 한 발씩 쏘지도 않았지요. 활시 위에 화살을 서너 발씩 걸어서는 비처럼 솟아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청군 수십이 또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허나 청군은 수천 명, 만드기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새 막루 아래가 개미처럼 모여든 청군으로 가득해졌지요.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느냐? 아쉽겠지만 날 잡으려면 멀었다. 만드기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붙잡고 바람처럼 뛰어내렸습니다. 밧줄은 다른 막루로 이어져 있었지요. 그 막루에 도착하니 여기에도 만드기가 준비한 활과 화살이 잔뜩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만드기는 청군의 막루를 여러 점령해 둔 것이었지요. 또다시 화살을 비처럼 날리니 청군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청군이 모여들었지만
만드기는 또다시 막루를 오가며 술래잡기를 하였지요. 안 되겠다. 저놈을 쫓다가 우리 진지가 다 타겠다 해. 이럴 게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 해. 여기 있다간 전부 불타 죽는다 해. 이제 불이 완전히 번져셔 저 하늘 아래까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청군은 불을 끌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지요. 날아오는 화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드기를 쫓고 있다간 전군이 홀라당 타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청군은 머리를 감싸쥐고 진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무렴 여기 있다간 불과 연기의 뼈도 못 추릴 것이었죠. 그렇게 만드기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 청군은 개미 새끼처럼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막루에서 내려온 만드기가 한숨을 쉬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막사에서 갑자기 덩치 큰 청군 장수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네놈이 내 군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아주 도륙을 내주겠다 해. 검댕을 뒤집어 쓴 장수는 악귀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바로 청나라 군대의 대장이었지요. 이끌고 온 군대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답니다. 대장은 커다란 청룡도를 휘두르며 만드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만드기가 활을 들어 막았지만 한 칼에 부러졌습니다. 대장은 만드기를 걷어차 날려버렸지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만드기는 옆에 떨어진 창을 주워들었습니다. 헌데 대장이 칼을 휘두르자 창이 수수깡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휘두르니 만드기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요. 허나 청룡도가 어깨에 스치면서 피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놈 쥐새끼처럼 잘도 피하는구나. 하나 네 목숨은 오늘 끝이다 해. 대장의 청룡도가 번쩍하더니 이번엔 만드기의 다리에서 피가 뿜어졌지요. 만드기는 힘이 풀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장은 만드기를 끝장낼 생각으로 청룡도를 높이 들었답니다. 다른 조선놈들 뒤를 따라 저승길로 떠나라 해. 그때 만드기는 숨겨둔 화살촉을 휘둘러 대장의 목줄기를 찔렀지요. 불의의 기습을 당한 대장은 청룡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만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지요. 여기서 죽는다면 맹순이가 얼마나 슬퍼할까요? 거기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뵐 낯이 없을 터였지요. 온 힘을 다해 일어난 만드기는 여분의 활과 화살로 단숨에 대장을 쏘아버렸지요. 청군 대장은 한번 꿈틀하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대장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만드기는 더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요? 조선군 막사이옵니다. 그렇소? 그나저나 처자가 날 또 구해줬구려. 만드기가 정신을 차리니 옆에 맹순이가 있었지요. 맹순이는 불탄 청군 진영까지 와서 만드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기는 또 한 번 맹순이 덕분에 살 수 있었지요.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제가 만드기 도령 구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만드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맹순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지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오씨 노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난리를 피우고도 살았으니 다행일세. 어르신께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닐세. 거기서 잡는다면 사내도 아니지. 예, 복수는 마쳤습니다. 만드기는 후련한 듯 말했지요. 그런데 오씨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복수. 누구? 자네 어머님 말인가? 아이고 만드가 괜찮으냐? 어머니 걱정을 이리도 시키고 이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홀어머니가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죠.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군에게 마을이 불타던 날 어머니는 마침 옆마을에 가 있었던 것이었죠. 병도 다 나았고 하니 돌아올 아들을 위해 뭐라도 한상 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화를 피했으니 천만다행이었지요. 그렇게 만드기와 홀어머니는 눈물의 모자상봉을 하였답니다. 둘은 얼싸안고 기뻐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나라에 힘이 없으니 외적들이 날뛰는 거지. 참으로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허나 자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게 이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 분명할 걸세. 옷이 노인의 말에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언가를 결심한 만드기는 상처가 났는 대로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양에서는 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묵과를 여러 뛰어난 장수들을 뽑고 있었습니다. 묵과에 응시한 만드기는 당당히 급제를 하였지요. 그리고는 청군에 맞서 싸워 큰 공을 여러 번 세웠답니다. 청군이 물러간 이후 만드기는 고향 산골로 돌아와 맹순이 집을 다시 찾았지요. 오시노이는 만드기와 맹순이의 혼인을 대번에 허락하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맹순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를 말입니까? 경거망동은 하지 않아야지요. 그 말이 더 무섭네. 자네가 경거망동 안 한다고 하면 꼭 큰일을 저지르지 않는가? 그리하여 만드기와 맹순이는 홀어머니와 오시노인 앞에서 혼례를 치렀답니다. 둘을 시가와 처가 어른께 두루 큰 절을 올리고는 무사히 부부가 되었지요. 맹순이 처자, 아니 부인. 이제 그대는 나의 아내가 되었소. 네, 서방님. 평생 당신을 지아비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만드기는 첫날 밤에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맹순이는 처음이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만드기는 가차없었지요. 밤새도록 화살을 쏴댄 만드기는 날이 밝을 무렵에야 일을 끝냈답니다. 그 이후 만드기와 맹순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을 여럿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훗날 둘의 아이들도 무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하겠습니다. 옛말에 안거사위가 유비증모한이라 하였지요. 편안할 때 위기를 대비해야 근심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되새겨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농과 밭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지요. 해서 거느리고 있는 머슴과 여종들에게도 자기에게 그렇듯 일을 왕창 시켰답니다. 헌데 머슴 중 설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지요. 설렁이는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는데 정작 매일 꾀를 부리고 게으름만 피웠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과부가 설렁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설렁아, 너는 어째 시키는 일마다 설렁설렁 대충하고 마는 게냐? 거참 마님도 일이란 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기울여봤자 별로 차이도 안 날 거구만요. 설렁이의 대답에 과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너란 녀석은 정말 도대체 네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기는 한 거냐?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 허리 아래로 하는 일은 아주 정성이 가득합니다요. 이 아랫도리로 욕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렁이의 말에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을 잃은 후 그렇지 않아도 독수공방인 왜 하필 아랫도리 얘기를 꺼내서 놀라게 하는지요. 새삼 외로운 자기 신세가 떠오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먹고 사는 일에나 힘을 쓸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랫도리에 무슨 정성을 쏟는다는 게냐? 모르는 소리입니다요, 마님. 먹고 사는 게 위에 입만 배불러서 다가 아닙니다요. 낮이 가고 밤이 오면 윗뿐 아니라 이불 속 입도 배고파하는 걸 모르십니까요? 설렁이가 하는 말에 과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말문이 막힌 과부는 설렁이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설렁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구 내 팔자야. 서방도 없이 늙어만 가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노? 과부는 홀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죠.
혼자가 된 이후로 지금껏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날이 지면 컴컴한 이부자리에서 혼자 쓸쓸하게 밤을 보냈죠. 설렁이가 말대로 과부의 이불 속 입이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설렁이 이놈 자식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원. 아이고, 잘 넘기던 밤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긴 것이냐. 한참을 뒤척이던 과부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던 설렁이 그놈이 아주 마음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과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왔답니다.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는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설렁이 방에서 나는 소리잖아. 이제 보니 설렁이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설렁이의 상대는 계집종 새치미가 분명했습니다. 새치미는 계집종 중에서도 제일로 예쁜 처녀였는데 평소 사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년이었죠. 그러던 새치미가 설렁이에게 깔려 아각대니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었지요. 평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하더니만. 새침이 요것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할 거 다 하면서 사는구나. 새치미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답니다. 듣고 있던 과부는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부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죠. 누구는 30이 넘도록 외로운데 저것들은 밤이면 밤마다 재미가 좋아 보였답니다. 이 연놈들이 아주 질펀하게 놀아제끼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정말. 한참을 구경하던 과부는 동틀 무렵에야 비틀비틀 방으로 돌아갔지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자꾸만 설렁이의 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밭에 나가서도 부엌에 갔을 때도 설렁이가 아른거렸습니다. 한숨 돌리려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동네 사람들이 잔치 준비로 쿵덕쿵덕 떡방아를 찌는 것이었죠. 절구꽁이가 절구대를 내려치니 그만 설렁이의 힘찬 아랫도리가 떠오르고 말았답니다. 과부는 자꾸만 아래가 불타올라서 황급히 돌아와야만 했지요. 들어와도 설렁이, 밖에 나가서도 설렁이, 왜 자꾸 이놈의 자식이 떠오르는 게야. 머리를 감싸쥐고 끙끙 앓던 과부는 그만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있으려니 친한 과부인 영춘댁이 문병을 왔지요. 아니 자네 괜찮은가? 평생 곱볼 한 번 안 걸리던 자네가 알아눕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춘댁 잘 왔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병이 나불었어야. 과부는 영춘댁을 붙잡고 그간의 일을 다 말해주었지요. 설렁이가 얼마나 게으름뱅이인지 그리고 밤마다 얼마나 놀아대는지 아주 신경이 쓰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부 본인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쏙 빼고 말하였답니다. 곰곰이 듣고 있던 영춘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머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로군. 내게 좋은 수가 있네. 그게 뭔가? 그 설렁이라는 머슴을 우리 집으로 보내게나. 영춘댁은 설렁이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이었죠. 자네가 자꾸만 오냐오냐 하니까 시건빵이 하늘을 찔른 것이요. 그냥 냅두면 안 되겠구먼. 과부는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하기사 설렁이가 과부의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지요. 일도 주인도 익숙하다 보니 자꾸만 설렁설렁 구렁이 담 넘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 내일부터 설렁이를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 내 부탁 좀 함세. 일을 말인가. 아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맘턱 놓고 있게나. 그리하여 설렁이는 영춘댁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영춘댁은 설렁이를 불러서 혹시라도 일을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쫓아낼 것이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지요. 그 기세당당한 모습에 과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요새는 설렁이 얼굴만 봐도 달아올랐는데 당분간 그것을 안 보게 되었으니 그 점도 참으로 다행이었죠. 과부는 편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답니다. 헌데 한번 붙은 불이 쉽사리 꺼질 리 있겠습니까? 어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지요. 설렁이 그것은 옆에 없어도 아주 말썽이로구나. 에잉. 애써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새치미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계속 누워만 계셔서 걱정되었습니다요. 순간 과부는 새치미가 설렁이와 신나게 즐겼던 것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과부는 말이 곱게 안 나갔지요. 평소 그리도 새침을 떨더니만 밤에는 아주 제대로 놀아제끼더구나. 그것이 밤에 잘 놀아야 낮에 기운이 나는지라. 으이구, 사내랑 어울리는 게 그리도 좋더냐? 좋고 말고요. 달과 태양이 돌아야 곡식이 익듯 사내랑 계집도 잘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요? 새치미의 말에 과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구절절 새치미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옛기 가벼운 것들 같으니라고. 원 세상에 그 짓거리만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 과부는 화를 버럭 내고는 밭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과부에게 깨진 새치미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마님이 왜 저러신데냐. 난 그냥 물어보신 말을 대답했을 뿐인데 참. 성질을 내고 갔으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밭에서도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과부는 해가 중천인데도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무래도 설렁이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오늘은 영춘댁에 가서 설렁이 그것이 어찌하고 있는지 봐야겠구먼. 그리하여 과부는 영춘댁으로 향했답니다. 마침 영춘댁 머슴들이 죄다 일을 나갔는지 집안이 고요했지요. 영춘댁, 집에 있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영춘댁 집 안쪽에서 과부가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인네가 자지러지는 소리였지요. 어메메 이게 뭐시여? 대낮부터 그 짓이라니. 황당하고 황망한 과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소리는 바로 영춘댁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 글쎄 영춘댁이 설렁이와 신나게 일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선. 설마 저러려고 설렁이를 빌려달라고 한 건가? 영춘댁은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설렁이는 그런 영춘댁을 아주 제대로 요리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둘을 지켜보고 있자니 과부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는 영춘댁도 과부 못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렁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영춘댁이 저렇게 뿅 가게 된 걸까요? 과부는 점점 더 설렁이의 아랫도리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텐데 좀 놀다 가면 또 어떻겠나. 과부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설렁이 저것의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박자 과부는 곧바로 설렁이를 찾았습니다. 설렁아, 너 오늘부터 영춘댁에 가지 마라. 아이고 마님, 이제 화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춘댁 마님에게 하도 시달려서 아주 곤란하던 차였습니다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맘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 알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시구먼요.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그리하여 설렁이는 영춘댁으로 가는 대신 과부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설렁이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 게 참말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볼 수 있는 게 좋지요. 설렁이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해서 용기를 냈답니다. 그게 설렁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깨 누구 없는가?
오늘따라 설렁이가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나? 그때 갑자기 영춘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마님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영춘댁 왔는가? 설렁이는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당분간 자네 집에 못 보내겠네. 아니, 교육을 맡긴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싸고 돌면 어떡하나?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게. 설렁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영춘댁은 인상이 팍 구겨졌지요. 허나 과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딱 잘라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춘댁이 설렁이의 버릇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영춘댁은 어쩌고 저쩌고 더 떠들었지만 과부는 요지부동이었지요. 설렁아, 오늘 감자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네,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요. 과부의 기색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설렁이는 군말 없이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설렁이가 걱실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영춘댁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거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결정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줄은 몰랐네. 영춘댁은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며 돌아갔지요. 한편 감자밭에 나간 설렁이가 설렁설렁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설렁이 눈이 이따시만큼 커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과부가 직접 새참상을 머리에 이고 밭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설렁아, 날도 더운데 술 한잔하고 하거라. 키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 평생 마님이 주시는 술을 다 마셔보게 생겼네요. 그렇게도 좋으냐? 그럼 어서 쭉 들이키거라. 네, 마님.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설렁이는 좋아라 술잔을 연거푸 비웠지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과부와 설렁이는 밭 한켠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설렁이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쯤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다. 원마님도 뜸들이지 말고 말씀만 하시오.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이불 속 입말이다. 그게 자꾸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납니다요. 그렇지? 그러니까 설렁이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말이다. 눈치를 딱 챈 설렁이는 두말 없이 승낙했답니다. 이를 말이겠습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나서야지요. 오냐,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방으로 오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아무도 모르게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설렁이는 조용히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만 총총이 떠있는 밤은 참으로 고요했지요. 마님, 지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거라. 설렁이가 장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님이 술상을 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잘잘 흐르는 고기산적에 구수한 도토리묵, 거기다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파전까지 아주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안주가 그득했지요. 설렁이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답니다. 차린 게 없지만 좀 들거라. 이게 다 뭡니까요? 제 평생에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그러냐, 자 일단 한 잔 바꿔라. 오늘은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이니 이건 수고비라고 생각하려무나. 아이고 마님, 수고비가 다 뭡니까요? 마님 부탁이라면 이 설렁이가 몸이 부서져도 해야지요. 그래, 이번에는 설렁설렁할 생각 따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망설이던 마님은 한참에야 입을 열었답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구나. 해서 앞으로는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울까 한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길기도 한 인생, 일만 할 게 아니라 좀 놀면서 살아야죠. 오냐, 잘 말했다. 자, 씻기 전에 어서 들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설렁이는 술상에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호화로운 안주를 우적우적 먹어치웠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나니 기분이 알딸딸한 것이 아주 용기가 가상해졌지요. 설렁이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그동안 마님을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젊고 아름다운 분이 있나 했습니다요. 농이 과하구나. 나도 이제 30줄 하고도 중반을 넘었으니 예전만 못하다는 거 잘한다.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로 아름답습니다요. 세상 천지에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있을까요? 과부는 설렁이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콩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숨은 자꾸만 가빠왔지요. 이런 기분은 서방을 잃은 후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과부는 목이 타들어가는지 아무런 말 없이 술을 쭉 들이켰지요. 아이고, 제가 혹시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요.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헷,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사내답게 잘생긴 머슴이 있냐 했다. 과부의 말에 설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사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해서 설렁이는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과부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답니다. 그 바위 같은 힘의 과부는 헉 하고 숨을 삼켰지요. 마님, 이제부터는 이 설렁이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설렁이가 우통을 집어던지니 단단한 근육이 호롱불 아래 드러났지요.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과부는 정신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리하여 둘의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닿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마님, 좀 나와보셔요. 소나기가 왔는지 마당에 내놓은 고추가 죄다 젖어버렸습니다요. 바깥에서 새치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과부는 흥이 팍 식었지요. 그러느냐? 다른 일꾼들 시켜서 거두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밤이 늦어서 죄다 집으로 돌아갔구먼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기다리거라. 과부는 우거지상을 하고는 새치미를 따라 고추를 거두러 갔답니다. 마님이 방을 나서니 설렁이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해서 설렁이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이리도 방해가 들어와서야. 네 마님, 무슨 말씀하셨슈?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고추나 담아라. 그렇게 밤을 망친 과부는 다시 한번 때를 노렸지요. 날이 밝자 고부는 일찌감치 새치미를 불렀답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칠석이구나. 이번엔 여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니 나를 잘 치러야 할 것이다. 네 마님, 준비를 빠짐없이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좋은 과일이 부족하구나. 오늘은 네가 저작거리에 가서 참외랑 호박을 한 광주리씩 사와야겠다. 과부의 말에 새치미가 울상이 되었지요. 아니 한 광주리씩 사오려면 2번은 다녀와야겠는데요. 그럼 다녀오면 되겠구나. 잔말 말고 어서 출발하거라. 하는 수 없이 새치미는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과부는 설렁이가 있는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새치미도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영춘댁이 왜 우리 밭에 왔지? 새참상을 이고 감자밭에 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영춘댁이 벌써 한 상을 짊어지고 과부보다 먼저 밭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 왔는가? 요새 설렁이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살피러 왔다네. 그런가? 참으로 고맙네. 자네도 새참을 가져왔나? 에잉, 그런데 뭐 그리 부실하게 가져왔나? 그거 먹고 힘도 못 내겠구먼.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안주랑 술을 설렁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렁이는 또 좋다고 받아 마셨지요. 그 모습이 너무 알콩달콩해서 과부 눈에는 쌍심지가 켜졌지요. 설렁아 아주 부럽구나. 마님 둘이 옆에 있으니 재미가 좋지? 으헛, 마님 그게 아니오라. 설렁아 저쪽은 신경 쓰지 말고 쭉 들이키거라. 자자 술이 쭉 들어간다 쭉쭉. 영춘댁은 과부를 제대로 약 올리려는지 아주 더 아양을 떨었지요. 과부는 넌더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영춘댁이 밤에는 새치미가 나타나 회방지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설렁이 그것은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하다 싶으면 꼬리를 말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과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야 좀 놀아볼까 했더니만 두 여인네 꼽사리에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어이구 속이야. 이렇게 감질만 내다간 제명에 못 살지 싶다. 아무래도 영춘댁과 새치미가 합심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밤새 묘안을 찾았답니다. 다음 날 과부는 우선 새치미를 먼저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꽤 오래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도 찼으니 밤놀이만 할 게 아니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을성 싶구나.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저처럼 가난한 처녀를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습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축의금조로 밭 한마지기를 내줄 터이니. 그러자 새치미는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싫습니다요. 혼례를 하면 아이도 낳고 양가 부모님 건사도 해야 하는데 달랑 한마지기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정 그렇다면 내가 논 한마지기도 얹어서 주마. 정말입니까? 그럼 혼례하겠습니다. 하고 말고요. 그래, 대신 혼례를 치르면 설렁이 근처엔 얼씬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논밭을 한마지기씩 얻으면 꽤 남는 장사였지요. 설렁이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아쉬웠지만 서방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될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새치미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상대는 이웃마을 대식이라는 청년이었는데 키는 좀 작아도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답니다. 설렁아, 넌 정말 내 인생의 봉인 것 같아. 봉. 밤마다 같이 노는 것도 좋았는데 이젠 좋은 신랑감이랑 논밭가 정도 생겼으니까 말이여. 어휴, 마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논밭 한마지기씩이라니 그렇게 톡톡히 울거내야 했냐? 에이, 마님 같은 갑부한테 이 정도가 대수겠냐고. 그만큼 마님이 널 아끼는 마음이 컸나 보지 뭐. 어쨌든 그리 되었으니 이젠 나한테 연락 말아라. 너라면 하겠냐? 해달라고 빌어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새치미가 떨어져 나가자 마님은 속이 후련했지요. 이제 한 곱이 넘겼으니 다음 고비만 넘기면 될 터였습니다. 영춘댁 하고만 승부를 보면 될 일이었지요.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설렁이입니다요. 어쩐 일이냐? 어서 들어오거라.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설렁이는 어디서 났는지 근사한 꽃비녀 하나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웬 비녀냐? 참으로 아름답구나. 제가 진짜로 사모하는 여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사둔 비녀입니다요. 그러면서 설렁이는 비녀를 들어 과부의 머리칼에 꽂아주는 것이었죠. 순간 과부는 기분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마님이 저 때문에 큰 재산 쓰신 거 잘 압니다. 전 가진 게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요. 아니다. 이 비녀값으로 논밭 한마지기라면 오히려 싼 값이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았지요. 과부는 설렁이에게서 풍기는 사내의 내음에 아찔했답니다. 해서 단단한 그 품에 꼭 매달렸지요. 설렁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저도 그렇습니다요, 마님. 꼭 처녀처럼 수줍은 과부에게 설렁이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참지 못한 설렁이는 과부를 으스러지게 안았지요. 그리고는 단숨에 이부자리 위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방에는 남과 여만 남았지요. 둘은 이부자리가 아주 흠뻑 젖도록 불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일손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야 둘의 거사는 끝났답니다. 설렁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내가 이걸 왜인지 알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좋으셨습니까요, 마님? 좋다마다 정녕 새로 태어난 것 같구나. 그 뒤로도 둘은 틈만 나면 붙어서 남녀의 즐거움을 누렸지요. 혼례만 치르지 않았을 뿐 더없이 가깝게 지냈답니다. 덕분에 과부는 아주 사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춘댁 문제가 새삼 떠오르는 것이었죠. 영춘댁 그것은 새치미만큼 쉽게는 안 될 터인데.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설렁이를 노리는 영춘댁은 실로 강적이었습니다. 과부만큼은 아니었지만 재산이 많고
머리 굴리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간 미끼만 쏙 빼먹고 허탕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해서 과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을 하였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과부는 마침내 영춘댁을 찾았답니다. 영춘댁, 안에 있는가? 아니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설렁이 문제로 알력을 벌인 이후 둘은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해서 영춘댁은 과부가 찾아온 것이 무척 뜻밖이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들이기 싫었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일단 들어오라고 했지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설렁이 말일세. 양보해 줄 순 없는 겐가? 과부가 탁까놓고 말하자 영춘댁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아니 설렁이가 아무리 자네 집 머슴이라도 남녀관계는 다른 문제일세? 거참, 처음에 교육 어쩌고 말할 땐 언제고 지금 이러기인가? 나도 내가 뻔뻔한 거 알고 있다네. 그래도 포기 안 할 것이네. 아니 못하겠네. 영춘댁은 아주 필사적이었지요. 오히려 영춘댁은 값을 치를 테니 설렁이를 양보해달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설렁이를 겪어본 과부는 그런 영춘댁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과부는 영춘댁의 귀에 입을 대고는 속닥거렸지요. 듣고 있던 영춘댁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과부는 설렁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영춘댁이 오늘 바쁜 일이 좀 있다고 하니 도와주고 오도록 해라. 그게 참 말입니까요? 영춘댁 마님께 다녀오라고요? 당황한 설렁이는 눈을 굴렸지요. 헌데 마님의 표정이 원체 단호하니 영춘댁 집으로 향했답니다. 영춘댁 마님, 저 설렁이입니다. 도와야 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뭐냐? 왜 이제야 왔느냐? 자 어서 들어오거라. 그 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오래간만에 설렁이를 만난 영춘댁은 양반 채통도 집어치우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포를 풀기로 하였지요. 설렁이는 단숨에 덤벼드는 영춘댁에게 기겁을 하고 말았죠. 설렁아, 넌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난 하루가 열흘 같았는데. 아, 그게 저 영춘댁 마님. 일단 호롱불은 좀 끄시는 것이. 지금 호롱불이 내수냐? 내가 지금 불타게 생겼단 말이다. 과부마님 만큼 고운 영춘댁이 매달리니 설렁이가 배겨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설렁이는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그렇게 신나게 빨고 무니 어느새 밤이 되고 말았지요. 그제야 흡족해진 영춘댁은 마침내 설렁이를 풀어주었답니다. 어이구, 그럼 다 끝난 것 같으니 지는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설렁아 오늘 아주 수고했다. 그러면서 영춘댁은 다음에도 또 부르겠다며 좋은 술과 안주까지 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설렁이는 떨떠름한 얼굴로 선물을 싸지머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과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오는구나. 그래, 영춘댁은 좀 풀린 것 같으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주 제대로 풀어지신 것 같습니다요. 그래, 수고했구나.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제 좀 살겠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던 설렁이는 마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집이 아주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집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요? 그게 머슴들을 다 내보내서 그렇단다. 설렁이는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답니다. 과부는 이제 모든 논밭을 직접 농사짓지 않고 죄다 소작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집안의 머슴을 오직 설렁이만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너랑 나뿐이란다. 어헉, 그렇습니까요? 왜 그러느냐? 오붓해졌는데 넌 그게 싫으냐? 아닙니다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요. 과부의 기색에 겁먹은 설렁이는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였답니다. 이럴 때는 싫어도 좋은 척을 해야 하는 법이었죠. 그러자 과부도 기분이 풀어졌는지 배시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좋다니 너무 다행이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머슴방은 저쪽인뎁쇼. 머슴방은 무슨. 이제부터 너도 안방에서 자도록 하거라. 그렇게 설렁이는 속절없이 안방으로 끌려갔지요. 영춘댁과 그렇게 달렸는데 이번에는 과부와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설렁아, 네가 가르쳐준 재미 이제부터 톡톡히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영춘댁과 나랑 함께 오래도록 재미있게 살아보자꾸나. 설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설렁이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설렁이는 낮에는 영춘댁과 밤에는 과부마님과 함께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렸답니다. 설렁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춘댁과 과부는 확실히 즐거운 것 같았지요. 이야, 머슴 하나가 마님 둘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것이오? 그렇다니까. 둘 다 가쁘진 마님인데 아주 그 머슴에게 꺼벅 죽는다는 거요. 희야 대단하구먼. 그 머슴이 바로 저 설렁이다 이 말이구먼. 그런데 쟤는 얼굴이 왜 저리 허연 거요? 무식한 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그게 저리도 팔자가 좋으니 얼굴이 허옇게 멀끔해진 것이지. 놀기 좋아하는 설렁이는 성실한 과부 둘에게 새로운 재미에 눈뜨게 해주었지요. 허나 재미에 푹 빠진 과부에게 온통 시달렸으니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지리산 산골에는 화전민 청년 떡배가 살았습니다. 떡배는 산에 불을 내어 만든 텃밭에 무나 배추 따위를 길러 늙으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먹여 살렸지요. 허나 화전이란 것이 한 해만 지나도 못 쓰게 되니 떡배와 가족들은 평생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논밭을 가지지도 못하였죠. 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아, 밭을 일구는 것도 좋지만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거라. 아버지도 참, 우리 네 식구 먹고 살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떡배가 언제나 걱정이었지요. 너한테 가난만 물려준 것 같아 이 애비 마음이 너무나 무겁구나. 부디 몸조심하거라.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언젠가 벼뜰 날이 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버지가 돌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산을 떠돌다 몸져 누운 아버지를 보니 떡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원체 집안 살림이 어려운지라 변변한 약 한 첩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떡배의 가족은 시름시름 앓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앓이만 하였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병석에 누운 지 한 달도 못 되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떡배는 남은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궁핍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라 장례식도 변변하게 할 수 없었지요. 양지바른 산을 찾아 작은 무덤을 만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는 날 떡배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숲을 태워 밭을 일궈도 내년이면 또다시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새로운 밭을 찾아 산천을 떠도니 사람들은 저희를 천시하고 나라는 저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나도 안다. 헌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암만 생각해도 우리도 어디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짓고 논밭이 없으면 어디 머슴살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언제까지 떠돌며 살 순 없잖아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떡배는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부르기로 하고 지리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무작정 길을 걷고 또 걸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아주 큰 장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동 화계장터였지요. 여기서 일거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넓은 장터라면 내가 일할 곳이 틀림없이 있겠지. 그날로 떡배는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는 일이었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떡배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해서 하루 종일 수레에 물건을 싣고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바삐 배달을 다녔지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빠가 꼭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을 터이니. 하루는 떡배가 수레에 바리바리 장독을 싣고 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헌데 웬 빼빼 마른 노인 하나가 눈앞에서 억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떡배가 뛰어가서 얼른 부축하였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내 양기가 쇠가라요. 잠시 가로망양이 일어난 것뿐이니 좀 쉬면 나을 걸세. 어이구, 전 일자무식이라 어려운 말은 모릅니다. 하여간 여기 좀 앉으시죠. 떡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노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요. 해서 노인을 부축해 옆에 앉혔지요. 그런데 노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것이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떡배는 노인을 수레에 실었지요. 그리고는 한달음에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본의 아니게 패를 끼쳤네. 패는 무슨 패입니까? 아픈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아닐세. 다른 사람의 위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 그런데 도착한 곳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큰 기와집이 아니겠습니까? 떡배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집이 참 크기도 합니다. 무슨 대궐도 아니고 참. 떡배가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인들은 노인이 엎혀온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집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아주 호화로운 이부자리에 노인을 눕히니 웬 처녀가 달려왔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진맥을 짚을게요. 초이야 괜찮다. 아무래도 머리에는 현기증이 나고 혀에는 백태가 끼는 것이 보중이 기탕을 쓰면 나을 것 같구나. 초이라는 이름의 처녀는 서둘러 진맥을 짚고는 사람을 시켜 탕약을 끓이게 하였지요. 그 솜씨가 참으로 능숙해서 떡배는 입을 벌린 채 보고만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노인은 초이가 가져온 탕약을 꿀꺽꿀꺽 마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혈색이 돌아오고 떨리던 입술도 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떡배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지요. 그러길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명의가 길거리에서 병으로 객사라도 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정녕 면목이 없구나. 그나저나 이 청년 덕분에 살았다. 노인은 떡배가 업고 온 공을 크게 칭찬했답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저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온 것이 다입니다. 진짜 큰일은 초이 아가씨가 끓여온 그 이끼보충탕인가 뭔가가 다 했죠. 아닐세. 자네의 친절이 없었다면 난 오늘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을 걸세. 맞아요. 떡배 청년의 도움이 할아버지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지요. 초이까지 고개를 숙이니 떡배는 황송해서 같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야 내 소개를 하는군. 나는 서명학이라고 하네. 사람들은 나를 서의원이라고 부르지. 서의원은 하동뿐 아니라 경상도 전체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났지요. 덕분에 진찰을 받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도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오면 고개를 숙이며 제물을 바치니 그 재산이 어느새 구름처럼 모였답니다. 자네의 구명지은을 내가 어찌 갚으면 좋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하시게. 노인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논밭을 달라고 하면 논밭을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떡배가 소원을 말하려는데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대신 병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한참을 생각하던 떡배는 서의원 앞에 큰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재물은 필요 없으니 대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이 사람아, 의술은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네. 차라리 한 재산 떼어줄 테니 그걸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한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허나 저는 하나뿐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손도 발도 못 써보았습니다요. 그 뒤로 언제나 그게 한이 맺혔지요. 그런 제가 어찌 의술을 배울 기회를 포기하겠습니까? 떡배의 말에 서의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효심에 더는 말릴 수 없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술을 가르쳐 주겠네.
허나 편할 것이라 생각은 말아야 할 걸세. 바라던 바입니다요. 어디 목숨 바쳐 배워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떡배는 서의원 댁에서 낮에는 머슴살이를 하며 일손을 돕고 밤에는 의수를 배우게 되었지요. 떡배는 산속 오두막에서 기다릴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의수를 배웠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어느새 2해가 되었지요. 떡배는 밤낮 없이 노력하였답니다. 허나 의술이 어디 쉽게 배우는 기술입니까? 심지어 떡배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부터 배워야 했지요. 그래도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서의원과 똑똑하고 자상한 초이 덕분에 실력이 쑥쑥 늘었죠. 한때는 눈이 핑핑 돌았지만 떡배는 이제 한의원에 들어오는 온갖 약재를 관리하고 수십 개도 넘는 약탕기를 한 번에 다려낼 수 있었답니다. 이제야 햇병아리 의원 정도는 되는군.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요. 허나 아직일세. 아직은 이 서의원에게 의술을 배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야. 물론이고 말고요.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스승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초이가 사올 약재가 많다며 떡배랑 함께 저작거리에 갔답니다. 약재상에서 산 약재를 나귀에 그득히 싣고 서의원 댁으로 돌아올 때였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동냥을 하던 거지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몰골이 추레한 탓인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떡배는 달랐지요. 떡배는 태연히 거지에게 다가가서는 맥도 짚어보고 눈도 까뒤집어보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품속에서 침통을 꺼내어 얼굴과 손바닥에 하나하나 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반시각도 지나지 않아 거지가 번쩍하고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기혈이 막혔는지 잠시 숨이 넘어가 있었다오. 아이고,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고 싶으면 이거나 받으시오. 떡배는 가지고 있던 엽전을 탈탈 털어 거지에게 주었답니다. 이걸로 몸보신이나 좀 하시오. 힘들게 살린 목숨 헛되이 해서 되겠소? 거지는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떡배는 겸손하게 자리를 떴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야 그제야 초이가 조용히 물었지요. 떡배님은 어찌하여 그 거지를 도우신 겁니까? 그런 거지는 도와줘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텐데요. 혹시 떡배님은 재물이나 부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도 돈 좋고 재산 늘리는 것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의술을 배울 때 맹세한 것이 있죠. 가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고결한 마음씨에 초이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초이 처녀도 서의원으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배웠거든요. 허나 서의원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력만 좋지 재물에 눈이 어두운 속물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심 실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심지가 굳은 떡배를 만났으니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요.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떡배님께서는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의원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이 조선의 아픈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끄덕없습니다. 그 뒤로 초이는 자주 떡배와 함께 외출을 하였습니다. 약재를 사러 저작거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공부를 하다 지치면 바람을 쐬자면서 함께 나가곤 하였지요. 둘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새검정 계곡도 가보고 들꽃이 핀 뚝섬 살고지벌에도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떡배님, 이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벌써 들국화가 피었구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소이다. 떡배도 초이가 너무나도 좋았지요. 아름답고 현숙하며 거기다 마음 씀씀이까지 자상한 초이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초이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초이는 스승의 외동딸인데다 신분 차이도 어마어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서 떡배는 초이에게 함께 해달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 의원 댁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이 문 열어라. 성질 사나운 목소리와 함께 눈초리가 아주 비열한 사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서 의원의 수제자인 조필수였지요. 조필수는 초이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불이 나게 뛰어온 것이었죠. 조필수는 젊은 나이에 어이가 된 천재였지만 성질이 모질고 사나워 모두가 두려워했답니다. 초이 낭자는 어디 있느냐? 냉큼 데려오거라. 오자마자 서 의원 댁 하인을 갈구는 것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그 서슬에 보다 못한 초이가 나섰지요. 조 의원님 아니십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거야. 초이 네가 더 잘할 텐데. 감히 이 몸에 청혼을 거절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조필수는 불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고 있었답니다. 부유한 양반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오나오냐 커온 조필수였습니다. 거기다 의원으로서는 최고 지위인 어이까지 되었으니 어디 하늘 높은 줄을 알겠습니까? 해서 초이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남녀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 의원께서는 너무 괴념치 마시고 저보다 나은 교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조필수는 그 뱀 같은 눈으로 초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초이는 그 눈초리가 너무 징그러워서 금방이라도 소름이 돋을 것 같았습니다. 초이를 할 듯이 바라보던 조필수는 아주 비열하게 웃었지요. 두고 보아라. 지금은 초이 네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지요. 조필수가 사라지자 그제야 초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한시도 같이 있기가 싫은 사람이었죠. 한참을 숨을 고르던 초이는 하인들을 시켜 바깥에 소금을 뿌리게 했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야. 그나저나 저 소인배가 원한을 품은 것 같으니 당분간 조심 또 조심을 해야겠어. 사려 깊은 초이는 그 이후로 외출을 삼가면서 행동거지에 신경을 썼지요. 사악한 조필수는 물론 조선 팔도의 의원들에게 큰 권력이 있는 조씨 일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헌데 예상과는 달리 조필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요. 하여 사려 깊은 초이도 점점 경계가 느슨해졌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루는 서 의원이 떡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의원에 온 지도 벌써 3년이군. 이제는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자네도 진료소에 나와 환자들을 돌보도록 하게. 그렇게 떡배가 정식으로 의원이 된 것이었죠. 감격한 떡배는 서 의원에게 큰절을 올렸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떡배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초이 처자가 도와준 덕분이요. 초이도 뛸 듯이 기뻐하였죠. 그렇지 않아도 조필수 때문에 불안했는데 떡배가 정식으로 의원이 되었으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떡배가 진료를 볼 때였지요. 누군가가 약탕기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잠시 약탕기 앞에서 부시럭대다 쏜살같이 도망치는 것이었죠. 떡배가 뛰어갔지만 뭐가 없어진 것 같지도 않았지요. 환자가 길을 잘못 들었나? 헌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환자 중 지체 높은 대감이 있었지요. 워낙 상태가 위중한 탓에 서 의원 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약탕을 마시려고 할 때였지요. 비싼 약재로 달인 탕약을 마시려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건 설기복명탕의 향기가 아닌데? 기겁한 떡배가 뛰어가서 대감이 마시려던 탕약을 뒤집어 엎었지요. 아니 떡배 의원, 이게 무슨 짓인가? 스승님, 아무래도 탕약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탕약이 잘못돼? 내가 직접 선별한 약재로 다렸는데 그럴 리가 있나? 서 의원은 호통을 쳤지요. 떡배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야단을 맞았답니다. 헌데 지켜보던 초이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얼른 약탕기에 남은 약초를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약재 중에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셔요, 아버님.
떡배 의원 말대로 정말로 약재가 이상해요. 그제야 약탕기를 살핀 서의원은 깜짝 놀랐지요. 약재 중에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날 독초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이럴 리가 없어. 난 이런 약재를 넣은 기억이 없네. 그제야 떡배는 약탕기 앞에서 얼쩡대던 사람을 떠올렸지요. 그자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자 초이도 서의원도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탕기에 독초를 넣은 자는 조필수의 신복인 머슴 복길이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정말로 조필수 그 녀석이 일을 벌였구나. 내 이놈을 당장. 그래도 수제자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불같이 화를 내는 서의원을 초이가 뜯어말렸답니다. 조필수에게 항의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뱀 같은 조필수는 증거 없이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의원과 떡배, 초이는 앞으로도 더욱 조심할 것을 다짐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불안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조필수가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요. 헌데 정작 큰일은 궁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무를 보러 중국에 다녀온 왕세자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던 것이지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주상전하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뿐인 왕세자가 병으로 오늘 내일하니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 질병은 당홍역으로 불치병이옵니다. 그러므로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당홍역을 치료할 사람은 오직 서명학 의원뿐인 줄로 아래요. 뱀 같은 조필수가 주상전하께 아뢰었지요. 왕세자의 건강은 어이인 조필수의 책임이었지만 교묘하게 서의원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조필수의 실력으로도 당홍역은 감당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은퇴한 서의원을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옳거니 모든 책임을 서의원에게 떠넘겨서 참으로 다행이로다. 어차피 당홍역은 대라신선이 오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못 고치니 이제 그 늙은이 목숨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구나. 조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책임도 벗어나고 미운 서의원도 끝장을 내게 되었으니까요. 하여 희낙낙하며 돌아갔답니다. 반면 서의원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슬피 우느냐. 하지만 아버님, 당홍역은 낫는 병이 아니옵니다. 혹여 세자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상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세자 저하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신하된 이로서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내 전신전력으로 치료할 터이니 너무 걱정 말거라. 떡배 자네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스승님, 염려 마십시오. 초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였지만 어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서의원은 사랑하는 딸을 뿌리치고는 당당하게 궁궐로 향했지요. 서의원이 떠나자 떡배와 초이는 하루를 열흘처럼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세자의 당홍역이 더 심해져서 서의원이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초이는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다급한 떡배가 궁궐의 사자를 붙잡고 물었지요.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서의원이 탕약과 침, 고약, 뜸 등을 차례로 서보았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 오히려 세자저하에 열이 펄펄 끓어올랐으니 그만 주상전하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오. 그리하여 서의원은 저 머나먼 북녘 강계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죠. 강계는 오랑캐가 출몰하고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부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연로한 서의원은 한 해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여 슬피 울던 초이는 그대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떡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떡배는 기둥뿌리에 머리를 박다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친아버지처럼 날 아껴주던 스승님까지 잃을 소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궁궐에 들어가야겠다. 자리에 누운 초이가 말렸지만 떡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용서하시오 초인왕자. 내 기필코 스승님을 구해오겠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리하여 떡배는 서의원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궁궐에 따라 들어갔답니다.
궁궐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했지요. 마치 초상집처럼 모두가 훌쩍거리며 울음을 참고 있었답니다. 주상전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만약 떡배까지 실패하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형장으로 가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였답니다. 허나 떡배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왕세자가 누운 방으로 향했지요. 떡배는 가는 길에 조필수와 딱 마주쳤답니다. 응,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너도 서희원 그 늙은이에게 따라 죽으려고 그러느냐? 스승을 사지에 던진 자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가? 볼 일 없으면 썩 물러가라. 큰소리 치는 게 그 늙은이와 똑같구나. 허나 이놈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가 형장으로 끌려가면 난 아주 기꺼이 초이 낭자를 취할 것이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테니 헛물켜지 말고 비키거라. 왕세자의 침소로 들어가니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죠. 세자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얼굴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옆에 있기만 해도 역병에 옵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었죠. 허나 떡배는 태연하게 진맥을 짚었답니다. 발열에 오한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고 입에는 시시때때로 거품을 무는구나. 천하에 이런 역병은 딱 한 번 보았건만 이걸 또다시 보게 되었구나. 이제 보니 왕세자의 병은 돌아가신 떡배의 아버지와 똑같은 병이었던 것입니다. 옆에 떡배가 앉으니 왕세자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지요. 돌팔이 의원이 또 왔구나. 그러지 말고 물러가라. 날 고치려다 병에 걸린 자가 부지기수이니라. 병을 두려워해서 어찌 병을 이기겠습니까? 세자저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떡배는 지금이야말로 이 병과 다시 승부를 가릴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지금 떡배에게는 서의원에게 배운 의술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떡배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의술을 쏟아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스승님께서는 탕약과 침, 고약과 뜸을 차례로 사용하셨다. 비록 차도가 없었지만 스승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처방을 하셨을 리가 없어. 하여 떡배는 서의원의 치료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의원의 처방에 해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찬히 왕세자를 살피던 떡배는 마침내 눈을 부릅떴답니다. 시비들은 들으시오. 지금 당장 탕약에 쓸 재료와 좋은 철침, 고약 그리고 뜸숙을 전부 준비하시오. 시비들은 무슨 처방부터 먼저 할 것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떡배는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시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모두 가져왔지요. 세자저하, 좀 괴롭더라도 참으십시오. 그러더니 떡배는 탕약을 끓여 세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쑥뜸과 침을 같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가운 침과 뜨거운 쑥뜸이 같이 들어오니 세자는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 이 돌팔이가 날 태워 죽이려느냐? 대관절 침과 뜸을 같이 놓는 의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처방은 오로지 세자저하만을 위한 처방이옵니다. 침으로 퇴로를 열고 뜸으로 병을 몰아붙이니 당홍역이 반드시 몸에서 나갈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침과 뜸을 놓는 것이었죠. 세자가 아픔에 몸부림치다 기절하니 궁궐의 병사들이 모두 몰려왔답니다. 허나 떡배는 태연하게 치료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그 뒤에도 세자는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그 많은 침과 뜸을 모두 받아야 했답니다. 자, 이제 다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옵니다. 허나 왕세자는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반시진 다시 한 시즌이 지나자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떡배가 왕세자를 시해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날뛴 것은 저 뱀 같은 조필수였습니다. 조필수는 떡배가 왕세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를 저지른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에 놀란 병사들이 마침내 안으로 들이닥쳐 떡배를 바깥으로 끌어냈답니다. 내 이놈 떡배야? 네깟 것이 무슨 의술을 한다고 이런 큰일을 벌이느냐? 이젠 죽음으로도 네 죄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의술을 행하였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말은 잘하는구나. 어디 목이 댕걱 날아가도 잘하는지 보자꾸나. 진노한 주상전하께서도 떡배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여 떡배는 궁궐 한복판에서 그대로 목이 달아날 처지에 놓이고 말았지요. 무사들이 큰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왕세자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왔지요. 멈추거라. 어서 멈추거라. 내 병이 나은 것 같다. 장지문이 드르륵 열리고 왕세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헌데땀으로 범벅인 왕세자의 얼굴에 반점이 어느새 다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묘한 떡배의 의술 덕분에 열이 내린 것이었죠. 떡배 의원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날 살려주었구려. 왕세자는 방 바깥으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떡배의 손을 붙잡았지요. 떡배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니 따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주상전하까지 눈물을 훔쳤지요. 그렇게 떡배는 왕세자를 살린 공으로 큰 상과 함께 새로이 어이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귀양갈 날만 기다리던 서의원도 당연히 풀려났지요. 떡배는 큰 상을 받아든 채 스승 서의원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정말 장하네. 제자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제자 덕분에 아주 풍령이 들었구먼. 대견합니다, 떡배 의원. 이제 조선 제1의 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맙소, 초인왕자. 셋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떡배는 드디어 지리산에 머물고 있던 가족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동 큰 거리에 떡하니 집을 얻었지요. 어머님과 여동생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또한 초인왕자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온 하동 사람은 물론 한양에서 왕세자가 보낸 축하의 선물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둘을 축하하는 것 같았지요. 딱 한 명, 사악한 조필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주상전하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조필수는 결국 어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강계 땅에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아마도 조필수는 저 추운 강계에서 죽는 날까지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터였습니다. 초인왕자, 아니 부인, 이제부터 그대는 내 여인이요. 네,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떡배와 초이는 경사스럽게 첫날 밤을 맞이하였지요. 떡배는 그 만병통치의 굵은 침을 아주 제대로 꽂아 넣었지요. 덕분에 초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르르한 것이 황홀하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둘은 밤새도록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지요. 아주 방 바깥까지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알만했습니다. 그 뒤로 떡배는 서의원의 의원을 물려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답니다. 어이가 되어서도 가난한 화전민 시절을 잊지 않은 떡배는 부자가 오면 대가를 받았지만 빈민이 오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죠. 하여 떡배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떡배와 초이의 아이들도 훗날 명의가 되었으니 둘의 행복이 어땠는지 과연 짐작이 갑니다. 옛말에 명기누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게 새겨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떡배는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병을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떡배가 천하의 명의가 거듭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